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24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4강의 주제는 269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이제 투자론입니다. 이 투자론이 이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문항수도 많이 나오고 용어들이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에다가 이제 경영학에 쓰는 용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단어상에 나오는 어색함이 문제 푸는데 이제 저해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 걸로 많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고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학창 시절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안 계시다 보니까 난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최하가 7문제고 평균 한 8문제가 출제가 되는 상황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 할 때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를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이게 한 이제 7문제, 8문제고, 평균 8문제고, 29회 때는 7문제가 나왔었죠. 이제 전략과 전술을 잘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다가, 야, 이렇게 내면은 못 풀겠구나라는 상황 설정을 이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고, 적정한 점수가 한 67.5에서 72.5 사이에 나오는 것이 과목별로 가장 이제 최유 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커지고, 특히 부동산학개론은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데, 계산 문제 중에, 주제 중에 계산 문제 출제하는 이제 내용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분야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이제 감정평가하고 또 한 군데가 투자론입니다. 작년에서도 보면은 투자론에도 계산 문제가 이제 당연히 출제가 됐을 텐데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과감하게 스킵하는 게 현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왔네, 복잡한 문제 나왔네, 바로 넘어가고 민법까지 한번 다 풀고 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세요. 그러고 나서 안 푼 문제 학교는 돌아오셔가지고 안 푼 문제가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시간적인 남아있는 거를 보신 다음에 이거를 풀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 나중에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론 들어가다 보면은 투자 분석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대한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숫자가 주어지면은 맞출 수 있어요. 공식만 암기하면 되니까. 근데 공식의 구성 요소를 문제 지문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도출하게 합니다.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이제 실력이 되지 않으시면은 과감하게 스킵하는 게 좋은데, 근데 투자론에 대한 계산 문제 주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있고 그냥 패스할 문제가 있다는 건 송구가 가능할 정도까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공이 쌓여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8문제가 평균 나왔을 때 최소한 6문제를 목표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론만 넘어가면은 8문제, 6문제 맞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50점 이상의 점수는 앞에 정책론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실수해서 한 몇 개 틀렸다 하더라도 50점은 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한 16문제 정도가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한 4문제 이상을 맞히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론 끝나면 후반부는 투자론보다는 난이도가 좀 쉬운 파트가 쭉쭉쭉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개념하고 개념에 따른 이제 장점을 등장하는데 장점 중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리는 투자의 이제 본질적인 용어죠. 위험이라는 단어하고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출제를 항상 합니다. 이것은 기본 예의인 것 같아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논하는. 근데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낼 지문이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같은 게 계속 나온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논점 삼다 보면 거기에 장난치는 지문들이 있어요. 글자 장난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실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도 원래는 이제 위험하고 이제 관련되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과거부터 독립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모든 수험수에 이제 별도의 테마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지금 3년 동안에 보면은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을 별도의 문제로 내기보다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그러니까 얘네들의 2번하고 3번이 묶여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그래서 29회 때처럼 두 문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투자론의 기본적인 이제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화폐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투자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투자의 개념에 그 26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은 여러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그 장래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 요게 재무관리상에 나오는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다른 개념을 잠깐 언급하면 이제 나온 김에 투자는 이제 현재 현금 지출과 이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이죠. 그리고 미래에 그 취득해서 매입한 물건이 부동산이면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 가지고는 현금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운영해야 돼. 그래서 그럼 나중에 또 팔아야 되죠. 미래에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유입을 이 두 가지를 서로 맞바꾸는 행위, 즉 교환하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관되는 이제 위험이라는 요소를 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종류하고 관리 방법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금 유입인데 이거는 결국 운용과 처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위험하고 이제 수익에 대한 논리를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는 뜻이고 그 위험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 중에 별도의 테마로 언급한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그 지출한 돈은 마이너스고요. 유입된 돈은 플러스가 되는데 지출액하고 유입액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이제 갭이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현재 1억 원하고 10년 후 1억 원이 같은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1억 원과 10년 후 1억 원, 요거의 가치를 판단하려면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하고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거를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 분석의 기본이야.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작년에 화폐 시장 가치가 그 계산 문제랑 이제 지문 두 가지가 이제 후보 내용인데 지문이 나와가지고 계산 가능성이 좀 높아진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결국 투자 분석하려면은 내가 취득한 물건을 운용하고 처분을 통해서 나오는 현금 유입액이 있죠. 이 현금 유입이라는 이 현금 흐름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화폐 시장 가치하고 현금을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가 두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후반부가 네다섯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정도로 후반부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부에 단순하게 지문 위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또 계산도 간단하니까 확실하게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의식을 이제 가지시면서 투자론을 정리하셔야지 투자론을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는 이 내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해봤지만은 생략을 하고 기초적인 건 뭐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아까 투자의 개념 269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 2, 3번은 나중에 다 나오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가로 이번에 보면 투자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점이 그 고수익성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말이고 이제부터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장점에 대한 논리야. 그럼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이 부동산은 이제 실물 자산이죠. 다른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제 장점에 대한 논리입니다. 3대 장점이 있어요. 3대 장점을 굳이 3대라고 표현한 내용은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은 출제 비중을 봤을 때 독립된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수익성은 전혀 의미가 없고 고안전성도 말이 안 맞아요. 고수익성, 고안전성은 삭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안전하면은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니까 그 의미가 없고 그 3번의 절세 효과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잠깐 논하고 4번의 정해 지렛대 효과는 그냥 지렛대 효과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기타적인 상황에 동그라미 1번 인플레 해칭 기능이 있다라고 해놓고 나머지 그 2, 3, 4번은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명쾌하지 않되지만은 장점이 여기서 관계되는 걸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부동산 투자의 이제 첫 번째 장점은 그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 소득과 자본이 획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과 연관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논했냐면은 영속성에서 논했었어요. 토지는 영속성이고 건물도 수명이 길긴 하지만 영속하진 않죠.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내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속성 또는 내구성으로 인해서 소득과 자본이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이게 이제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럼 소득과 자본이득은 엄청 중요한데 특히 이 소득과 자본이득 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서 논할 겁니다. 현금 흐름상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현금 소득이득에 대한 논리. 소득이득은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현금을 나가서 취득했잖아요. 그러면은 취득한 물건이 수명이 길어. 그럼 투자자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취득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부터 현금 자산을 뽑아 먹으려면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돼. 이거를 돌려야 됩니다. 즉 임대 준다는 거야. 운영한다는 뜻이야.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투자의 3단계 중에서 얘는 운영 단계에서 얻는 뭐다? 임대 수입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논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은 수명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 되팔 수가 있어요. 처분이 나옵니다. 이 처분 단계에서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자본이득이야. 자본이득은 결국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차익 또는 시세 차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구체적인 상황은 후반부에서 논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소득이득은 임대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이다. 관련 부동산 특성은 영속성 또는 내구성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아까 잠깐 건너떴던 절세 효과가 돼요. 이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걸 말합니다. 이 절세 효과에 대한 상황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계산 문제를 할 때 절세 효과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셔야 돼요. 뭐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냐면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야. 토지는 그렇지 않지만 건물의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냐면은 감가상각비하고 그리고 부동산은 취득할 때 부동산 단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대출받아야 돼요. 대출받으면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거든요. 근데 원금 상환분은 고려되지 않지만은 이자야. 그래서 차입금 이자. 이 차입금의 이자와 이자입니다.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해당돼. 이자와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요. 요거도 어디서 나오냐? 이 현금 흐름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 앞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설명해 놓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현금 흐름에서 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지문 나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절세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후반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9회 때도 이걸 계산으로 냈었거든요. 지문과 계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지렛대 효과는 이제 좀 이따가 장점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세 가지가 3대 장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뭐 그나마 좀 언급되는 게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 말합니다. 그 물가 상승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화폐 자산이 있죠? 화폐 자산이 가지는 구매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화폐 자산 그 1월 1일 날 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물가가 상승하면은 12월 31일 날은 구매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금 자산만 보유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방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금 자산을 이제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지 않고 현금 10,000원짜리만큼에 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부동산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칭, 방어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플레 해칭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자산이 가지는 구매력 상실이 있죠. 구매력 상실에 대해서 이거는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입니다. 그냥 이것은 출제원들 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하고 그냥 지문으로 아주 드물게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화폐 자산을 가진 인플레이션에 발생하면 구매력이 떨어지지만은 10,000원짜리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금 자산을 가진 것보다 부동산 자산을 가지면은 인플레이션이란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 즉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좋은 말 나오면 다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3대 장점 중에 두 가지는 후반부에서 논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명칭들을 알고 계셔야 돼. 어떤 뜻인지. 그리고 지렛대 효과는 바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판소해 드리는 거 아시면 되고, 그 270페이지 양가로 3번 부동산들의 단점은 보지 마세요. 뭐 단점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단점은 각종 위험이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위험이다.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4번의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이것도 안 보셔도 돼요. 불필요한 내용이고, 그 지렛대 효과는 이제 별도 이런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고 이걸 따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그 다음 페이지 굉장히 복잡한 건데 복잡하진 않고 뭐 건드려 놓고 해보고 정리해보고 갈게요. 274페이지에 보면 그 큰 2번에 부동산 투기 있죠. 삭제하세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학문적인 면에서 투자하고 투기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투자론을 전개하면서 투기라는 거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는 학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투기라고 설명한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게 뭐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3단계인데 투기는 취득과 운영 단계 없고 처분이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투기는 다만 우리가 정책상 따지면은 긍정적으로 논하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투자가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투기가 되는 것이고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투자하고 투기는 이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낼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책론할 때 정부가 부정적 투기, 긍정적 투자일 뿐이지 그 개념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그건 투자가 아니냐? 그 투자지. 그럼 주식에 참여는 그럼 다 투기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자하고 투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 다 정리할 건 정리해 놓고 이제 별도로 끄집어낼 것이 271페이지에 그 말씀드렸죠. 3번, 5번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거 따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지워보겠습니다. 이 목차적인 측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아주 자주 나와요. 이게 장점 중에서 지문도 나오고 뭐 계산도 나오고. 근데 지렛대 효과는 계산으로 내든 지문으로 내든 반드시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하면 돼요. 해석이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어쨌든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 요거는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왜? 기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념에 보면은 거기 첫 번째 줄이 있죠. 타인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수에 미쳐버리는 효과. 요거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다라고 공식적으로 시험에 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뭐라고요?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타인 자본이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 때 내 힘으로 드는 것보다 지렛대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더 무거운 거를 좀 더 수월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때 이 도구 지렛대라는 도구 효과라는 것이 본인 돈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야. 남의 돈이다라고 보시면 투자금융론에서 논리죠. 근데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그 부채 비율의 증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낼 때 당연히 뭐죠? 이 부채 비율이라는 요소를 안다라고 가정하고 내는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이 뭐라는 것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나중에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가면 거기서 공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부채 비율의 증감이 어디에 미친 효과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자기 자본 가지는 수익률. 요거를 줄여가지고 이제 지분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이 지분이니까 수익률, 그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거죠. 타인 자본 이용해야 돼. 핵심이 부채비율의 증감이 내 돈이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에 미쳐버리는 효과, 이거를 지렛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지문 나올 때 이제 굳이 특징으로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상식적인 말들이 있어요. 대부 비율이 높아져요. 대부 비율이 증가된다. 그럼 여기서 대부비란 말이 또 나왔잖아. 그럼 대부비율은 투자 금융론에서 엄청 중요한 기본 용어야. 대부비율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시험 지문으로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계산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대부비율이 증가하면은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뜻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빌려주면은 지렛대 효과 있죠?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는 말이 나와요. 지렛대가 왜 커지냐면 이따가 논하겠지만 대부비율이 증가되면은 이 부채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채의 비율이 커지면 지렛대 효과가 커져. 근데 지렛대가 커진다는 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긍정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위험이라는 요소는 긍정적인 걸 기대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거 나타날까 봐 걱정되는 걸 위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험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문으로 나왔을 때 대부비율이 증가하면은 이 지렛대 효과가 커지므로 위험이 자꾸 감소한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위험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야.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돈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도 동시에 증가한다. 그러니까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쪽박 찰 수도 있다는 것이 지렛대 효과가 가지는 양면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장점적으로 논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측면으로 대박 터지는 상황으로 설정해가지고 언급을 하는 게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전세를 안고 이제 주택 매입하는 거 있죠. 주택 매입하는 것도 뭐다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 한 예다라는 거지.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주택 가격이 이제 만약에 뭐 5억짜리인데 5억 10억짜리라 그럴까요? 아니 1억짜리라 그럴까? 주택 가격이 1억짜리인데 본인 돈 내 돈을 이제 내 돈을 얼마 가지고 했냐면 내 돈을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고 근데 전세가 이제 얼마 껴 있냐면 9천만 원 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세가 본인이 살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9천만 원 전세 안고 있는 주택을 본인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에 주고 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2년이 지났네. 2년 전세가 끝난 2년에 주택 가격이 100억이 돼 버렸어. 그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 전세가 그냥 9천만 원 되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얼마가 돼요? 99억 1,000만 원 되겠네. 그래가지고 2년 지났더니 뭐 극단적인 가정이지만은 이렇게 전세를 안고 주택을 샀더니 어떤 상황이야? 나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결국 99억을 버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신화적인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이런 모습으로 부동산을 이제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의 투자 행위를 갭 투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전세 임대 주고 또 집 사고 또 임대 주고 대출 또 집 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은 작년에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이제 쪽박 차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뭐다? 지렛대 효과 한 예다라는 식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지문이 이 개념에 대한 논리하고 그리고 이 특징의 요 1번에 대한 상황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지렛대 효과의 종류를 잘 파악하셔야 돼. 지렛대 효과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해 지렛대라고 있어요. 최근 이제 기출문제 내용을 다 해당되는 거에 나왔던 거를 지금 다 붙여놓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지렛대 효과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면 정의 지렛대 효과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부의 지렛대 효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3번에 그 중립적 지렛대 효과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설정 밑에 나온 것들이 다 기출문제를 배경으로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를 읽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밑에 있는 각각마다 이 지문들이 뭐 5개 6개, 이제 2개, 뭐 3개, 뭐 이 정도 말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온 지문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지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종류를 아셔야 돼. 이 정해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제 지분 수익률만 한번 해볼게요. 지분 수익률. 그리고 총 투자 수익률을 표현하는 경우에 있고 이제 종합 수익률 한번 해볼게요.
종합 수익률 또는 총투자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당 수익률 이렇게 돼요. 저당 수익률은 대출이자율, 타인자본 수익률이야. 그럼 정해지렛대가 되려면 반드시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해놓고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중립은 제로를 말하고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항상 이퀄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점이 이제 뭐냐면은 이 자기자본 수익률하고 종합 수익률에 대한 관계를 우선 잡아야 돼요. 이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때의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종합 수익률은 대출을 안 끼고 100% 자기자본 가지고 했을 때의 자기자본 수익률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출 꼈을 때, 안 꼈을 때 논리야. 그러면은 이 지분 수익률하고 종합 수익률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 차이 있죠. 지분과 종합의 차이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됩니다. 지렛대 효과의 크기입니다. 이게 몇 퍼센트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지 크기를 논할 때는 항상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의 이 차이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하고 부하고 중립을 판단해야 돼. 그러면 중립을 판단할 때는 이 저당 수익률하고 종합 수익률 있죠? 종합하고 저당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나오게 된다. 이것만 아셔도 지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지문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종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이제 계산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즉 계산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하나는 퍼센티지인 수익률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금액인 작년처럼 수익금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거를 풀어보든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빨리 푸는 계산 공식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273페이지에 그 방가로 4번에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은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그게 내용이 좀 틀렸어. 자기자본 수익률을 이렇게 지렛대 효과에서는 구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 있는 거랑 헷갈려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논리냐면은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거기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 자기자본 수익률, 줄여서 지분 수익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려면 이제 종합 수익률에다가 그 공식 그대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0% 자기 자본과 투자하면 지분수가 종합수익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도모하고 싶어. 그러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은 종합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럼 단위 자본을 이용해서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나오고 플러스에 대한 논리가 그 종합수익률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은 저당 수익률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로야, 가로. 그럼 종합에서 저당을 뺀다는 요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에 저당을 뺀다는 것은 여기서 지종조예요. 지분 종합 저당인데 지분하고 저당, 그러니까 종합에서 저당을 뺀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차이를 비교해서 이게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종합하고 저당의 차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종합이 10%고요. 저당이 5%야. 그럼 빼면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합이 10%인데 저당이 만약에 10%다. 빼면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는 거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중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과 저당의 차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으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대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은 변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이것이 그 0이고, 그런데 종합이 10%인데 얘가 20%야. 그럼 집에서 20을 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크다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내용상으로. 그래서 항상 종합하고 저당의 이 차이를 가지고 이 정의인지 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을 가지시고, 근데 우리는 이 종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종류가 아니라 이제 그 뭐죠? 크게 가지고 논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
그러면 크기가 나오려면은 타인작을 이용했으니까 타인작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여기다 곱하기 부채 비율 하셔야 돼. 곱하기 부채 비율. 그러면 가로에다가 종합에다 저당을 뺀 가로에다가 이 부채 비율을 곱하잖아요. 이게 지렛도가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렛도가 크기.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지분은 종합 더하기 가로 곱하기 부채 비율이잖아. 이게 가로 곱하기 부채 비율이 그 크기라 그랬죠. 그러면 종합순위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지분은 종합 더하기 이거니까 종합이 넘어가면 지분에서 종합을 뺀 거잖아요. 지분의 종합을 빼면은 가로 곱하기 부채 비율은 크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지분과 종합의 차이, 지분순과 종합의 사이가 지렛도가의 크기가 되더라라는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출제원들은 이 문제를 낼 때 지금 부채 비율이라고 나왔죠? 타인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지렛도가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부채 비율이 무슨 뜻인지는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밑으로 해야겠다. 부채 비율이 뭐라는 거. 그러면 책에는 이 부채 비율 자체의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부채 비율 자체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하셔야 돼. 왜? 객관식 지문으로 개념이 나올 때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지분 투자분의 저당 투자를 말합니다. 지분이 자기 자본이라 그랬죠? 자기 자본분의 저당이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부채 비율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사항이 이 아까 특징에 보면 대부비율이 증가했을 때 지렛도가 크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왜?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뭐에 대한 논리가 나와야 되냐면 대부비율이라는 논리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뒤에서 어차피 이 관계를 논하지만은 미리 한번 논하는 겁니다. 그 대부비율은 뭐냐면은 전체 총투자분의 전체 투자액이야. 남의 돈이 차지하는 거를 우리가 대부비율이라 그래요. 그 대부비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뭐 10억짜리인데 내 돈을 만약에 4억을 투자했고 그럼 대출 얼마 투자했다는 거야? 6억 투자했다는 뜻이죠. 그럼 대부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 투자액이 10억이고 그리고 이제 남의 돈이 6억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 60%가 되는 겁니다. 10억분의 이거. 그런데 부채 비율은 뭐냐면은 그럼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내 돈은 4억이고 남의 돈은 6억이니까 이거는 150%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논하겠지만은 그럼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왜 증가하는 과정을 보면은 대부비율이 만약에 20%다라고 미리 한번 말씀드려요. 그럼 대부비율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부채 비율에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대부비율이야. 그럼 대부비율이 20%면은 얘가 2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 돈은 얼마라는 뜻이야? 내 돈은 80% 투자했다는 뜻으로 바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남의 돈 20이네? 그럼 내 돈은 80이네. 그럼 부채 비율은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그럼 20을 80 나누면 25%가 나와. 마찬가지로 대부비율이 5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나오냐면은 남의 돈이 50이잖아. 그럼 내 돈도 얼마야? 내 돈도 50이니까 이거 나누면 1이다. 1은 100%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대부비율이 커지면은 당연히 부채 비율의 우회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같이 커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비율과 이 부채 비율 간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문제를 푸실 때.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어차피 이건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도 계산 나왔지만은 지문은 이제 우리가 몇 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몰아쳐서 이제 뭐 특강 할 때 마지막에 몰아쳐서 하면 되겠지만은 그 수익률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와 수익금으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수익률로 물어볼 때는 자료가 퍼센트로 주어져요. 이게 얼마 전에도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그럼 이제 자료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은 수익률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야. 자료 첫 번째. 이때는 자료가 다 퍼센트지가 주어져요. 기출문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 수익률이 10%다라고 이제 퍼센트로 주어지고요. 그럼 두 번째 자료가 그 저당 수익률을 꼭 주어져. 저당 수익률이 만약에 8%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나오는 순간에 이 문제는 당연히 정해질 때가 나와요. 왜? 종합은 10%고 저당은 8%니까 종합이 저당보다 크잖아. 그럼 정해질 때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료가 이제 이게 지렛도가 크기를 논하는 거니까 즉 자기 자본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료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주어진 것이 부채 비율 자체가 주어져요. 부채 비율이 만약에 300%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은 이거는 암산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그럼 이 만약에 퍼센트로 나오면은 이 공식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종합이 나왔죠? 몇 퍼센트? 10% 플러스 가로 10%에다가 뭐 저당 8% 뺐죠. 그럼 몇 프로가 나와? 2%라는 정해질 A가 나왔어요. 크기를 하면 뭐 하다? 부채 비율입니다. 곱하기 부채 비율 몇 프로? 300%니까 3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3이니까 6%니까 10에다 더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6%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산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 구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제 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세 가지 이제 구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률로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냐면은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라는 세 가지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럼 질문이 요것이 얼마냐 물어보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수익률을 물어보면은 종합 수익률하고 저당은 주어져. 그럼 종합이 뭐다? 10%가 주어졌어. 그 이 말은 종합이 10% 주어졌다는 것은 대출을 안 끼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10%는 이미 내 돈만 가지고도 확보가 됐다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이 10%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해 가지고 대출을 꼈죠. 그럼 저당 수익 몇 프로 줬어? 8%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종합이 주어지고 저당 이거 이미 확보된 상태야. 그러면 여기다 10%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종합에다 저당을 바로 빼. 지종조 해놓고 종합에 저당을 바로 빼. 빼면 몇 프로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이건 정해지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 그 다음에 곱하기 뭐하라? 부채 비율. 가로 곱하기. 여기서 가로에서 이거 뺀 거 곱하기 부채 비율이 300%니까 얼마? 곱하기 3을 하시면 돼. 50%면 0.5, 100%는 1이니까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와? 6%가 나오죠. 이게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10% 확보된 상태에서 저당 수익률 아니 그리고 이제 지렛대 효과 6% 나왔으니까 두 개에다 더 플러스 돼서 16%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구조적인 내용이야.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종합 수익률이 11%고 저당 수익률 만약에 8%인데 부채 비율이 200% 그냥 주어졌다. 이게 얼마 전에 계산 문제 내용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 확보된 상태라는 거 대출 안 끼고도 잡아놓고 종합에다 저당을 바로 빼라 그랬지. 종합에다 저당을 바로 빼면은 이게 11%고 이게 8%니까 빼면은 3%가 나왔어요. 아, 정해질 때가 나왔네. 곱하기 뭐하라? 부채 비율. 몇 퍼센트? 200%니까 곱하기 2. 그럼 몇 프로? 6%라는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11% 더하면은 17%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종조 위치를 잡아놓고 이 공식을 지종조로 풀어서 가지고 하시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단독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험처럼 오지선다 중에 지문 하나짜리야. 그러니까 출제연은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몇 초 만에? 10초 만에 풀 수 있다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독 문제로 낼 때는 이렇게 내지 않았었고 한번 똑같은 내용을 한번 볼까? 종합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저당 수익률이 그 8%다. 그러면은 자료가 대부비율이 주어졌어요. 대부비율이 만약에 60%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종합하고 저당은 똑같이 10%, 8%가 주어진 건 마찬가지잖아. 지종조라고 수익률을 물어볼 때는 꼭 퍼센트가 주어지고요. 퍼센트 중에 종합하고 저당 꼭 주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자는 이미 확보가 됐고 종합을 10%로 했잖아요. 확보된 상태야. 그럼 종합에다 저당을 빼라 그랬지. 몇 퍼센트? 그러면은 2%야. 곱하기 무슨 비율을 해야 돼? 부채 비율을 해야 돼. 근데 부채 비율이 아까는 바로 주어졌지만은 이건 부채 비율이 주어지지 않았고 무슨 비율이 주어졌어? 그렇죠. 대부 비율이 주어진 거야. 그럼 대부 비율이 주어지면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뭘로 환산해야 돼요? 부채 비율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라 그랬지. 그 대부 비율이 남의 돈 비율이니까 얘가 여기다가 60%를 잡는 거야. 그럼 남의 돈 60%라는 것은 내 돈은 몇 프로 투자했다는 게 바로 나와요? 내 돈은 40% 투자했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지. 그 대부 비율이 주어지면 부채 비율의 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100%가 되게 부족한 숫자가 내 돈이 투자한 비율이다 보니까 6을 4로 나누면 이게 1.5가 나옵니다. 1.5라는 것은 몇 퍼센트다? 150%야. 여기다가 1.5를 곱하면은 이게 3%가 나오고 더하면 얼마다? 13%라는
기출문제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푸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수익률이 나오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정조, 이 공식을 풀어선 지정조를 논하실 때 이게 푸시는 시간이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요. 그래서 1분짜리 주어진 이 문제도 뭐 15초 만에, 뭐 12초 만에 풀었다는 전설적인 모형담이 나오는 것은 다 이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익률로 퍼센테이지를 바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금에 대한 논은 우리 책에 보니까 거기 이제 2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도 붙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게 낸 것이고 작년에 나온 걸 한번 해볼까요? 29회 때 27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은 거기에 이제 공식 자료가 금액으로 주어졌다는 뜻이야, 이렇게. 근데 금액으로 주어졌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어. 이것도 지정조 방법으로, 이 공식으로 할 수도 있어. 밑에 해설이 그렇게 풀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정석적인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그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려면은 밑에다 해야겠다. 공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한다 했을 때 공식을 그냥 이제 지분수를 했어요. 그러면 수익하고 수익률은 다르잖아. 수익은 절대적인 금액이고 수익률은 상대적 비율이거든요. 그럼 이 명칭에서 공식을 만드셔야 돼, 이게. 그럼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냐면은 자기자본 수익 있죠? 지분 수익을 위에다 올리는 거야. 올리고 그러면 지분 수익이 수익률이 되려면 투자한 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무슨 투자야? 지분 투자야, 지분 투자. 그래서 여기 지분 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분 수익률은 뭐냐면 지분 투자액 대비 자기자본 수익, 즉 지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서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니까 위에다가 자기자본 수익을 갖다 놓고 밑에 지분 투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지분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해서 내가 가져가는 몫이야.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은 전체 종합 수익이 있어요. 이건 절차적으로 논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 수익에서 내 몫을 가져가려면 은행 돈 몫을 빼줘야 돼. 저당 수익을 빼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내 돈으로 나눈 거 같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 조정을 할 때 출제원들이 이 종합 수익에 대해서 그 조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저당 수익은 그냥 금방 주어진 자료 가지고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종합 수익을 구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아까 장점에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운영 단계에서의 소득이고 소득이득이고 처분 단계에서 자본이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종합 수익을 논할 때는 얘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합으로 구성된 걸로 논하셔야 돼요. 소득과 자본이득의 합이야. 근데 소득이득은 임대를 통해 나오는 이제 순수익이고요. 이거는 매매 차익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중에 하나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둘 다 주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금방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은 수익금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이 주어져요. 금액만 다를 뿐이야.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야? 10억짜리야. 그러니까 가격이 10억짜리란 말은 뭐냐면 총 투자가 얼마 든다는 거야. 10억이 든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료가 주어졌어. 그럼 총 투자 10억 중에서 그럼 자료가 주어지기를 내 돈이 얼마 투자했고 남의 돈 얼마 투자한 거 물어보겠지. 근데 자료가 그 두 가지 물어봤어. 그 투자 시 기업의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야.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100%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했을 때고, 그 니은번에 보면 타인 자본을 50% 활용할 때야. 요걸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총 투자액인데 총 투자에 보면은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것이 지레이트 효과잖아. 그러면은 저당이 50%니까 저당이 얼마 투자했다? 5억이 투자했고 내 돈은 얼마 투자했다는 거야. 내 돈도 5억이 투자했다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는요. 저당을 이용할 때는 자료가 주어지는데 은행이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 뭐가 돼 있어? 그 대출 금리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자료가 주어질 때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를 주어져요. 그 얼마 주어졌어요? 그 자료가 대출 조건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4%가 주어졌어요. 다 자료가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투자액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조건이 나와야 돼? 수익에 대한 조건이 나와야 돼. 수익 조건은 둘 중에 하나야. 소득이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본이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소득이득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가 주어지냐면 얘는 순영업소득 자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장사에서 번 돈은. 총투자 논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득은 뭐가 주느냐?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주어져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자료가 보니까 두 번째쯤 1년간의 순수익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1년간의 순수익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죠? 순영업소득이 주어졌다는 것은 1년 동안 장사에서 번 소득이득이 얼마란 뜻이야. 얼마가 주어졌어요? 연간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득이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도 여긴 주어졌어. 얼마?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다? 가격 상승률이 2%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2%라는 요거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셔야 되지. 얼마짜리 살려 그래 지금? 얼마짜리? 10억짜리 살려 그러잖아. 그 10억짜리가 1년 동안 2%가 올라가면 10억이 2%잖아요. 그게 얼마다? 이게 2천만 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이거 다 주어진 자료고요. 우리가 각 자본이득 줄 때 가격 상승률이 2%를 금액으로 2천만 원 환산하는 요 작업만 하면 돼. 현장에서. 이게. 다 자료 주어지고 머릿속에서 구조적으로 요것이 2천만 원이구나 라고 그러면 끝난 거야. 끝난 상태에서 질문은 뭐냐면은 100%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100%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하면 요것이 없지. 그럼 전부 다 뭐죠? 10억 원이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한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체 수익이 종합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내 돈 투자 1년 동안 장사해서 임대 수익 3천만 원, 그리고 가격 상승률 2천만 원, 2% 2천만 원. 그래서 이 부동산은 내가 투자자가 샀을 때 100% 내가 투자했을 때 임대에서 3천, 가격 올라가서 2천이니까 얼마? 총 5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 5천만 원을 100% 다 내가 투자하면은 몇 %야? 10억 분의 뭐죠? 5천만 원이니까 몇 %? 5%가 이미 나온 거야, 이것은. 이거 고려할 필요 없어. 100% 다 내가 투자하면은 10억 투자해서 5천만 원 나오니까 5%. 암산도 가능해. 그래서 5%가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3번 아니면은 4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대출을 꼈네. 대출 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 몇 % 꼈어? 50% 낀 거야. 그러면 여기 자기 자본 계산할 때 지분 투자액이 확정이 돼 있지. 지분 투자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50%면은 10억에 남의 돈이 5억이고 내 돈은 5억이니까 머릿속에 내 돈 5억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종합 수익이 있다 그랬죠? 종합 수익은 소득과 자본이익인데 소득이득은 3천, 자본이 2천 합쳐서 얼마 있었어? 5천이 그 숫자적으로 나온 거야. 그럼 5천만 원에다가 은행 몫을 빼줘야지. 은행 몫도 그냥 주어진 자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저당이 얼마 투자했다 그랬어? 5억 투자했다 그랬지. 곱하기. 여기서 수익이 나오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돼. 이자율이 몇 %? 4%야. 그럼 빌린 돈 5억에다가 그냥 4% 그냥 곱해버리면 돼. 현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얼마 나와요? 5% 곱하면은 2천만 원이 4%니까 얼마죠? 2천만 원이 나오지. 그럼 5천만 원, 50% 돈을 이제 대출을 끼면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 얼마다? 5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인데 5천만 원 수익 중에서 은행이 얼마 가져가는 거야? 2천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내 몫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내가 투자한 돈 5억으로 나눈 몇 %다? 6%가 나오는 거죠. 그럼 100%다 내가 투자하면 몇 %였었어? 5%. 그 대출을 꼈으면 얼마나? 6%. 그러니까 1%라는 지렛대 효과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6%인데 이게 기본 모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형식이 작년에 나왔는데 처음 나온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러 번 나왔던 출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익률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는 지종조라는 퍼센티지가 주어진 거를 하되 이게 주어진 자료가 부채별로 바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대부별로 주어지느냐. 그럼 대부별로 주어지면 부채를 환산하는 그 연습만 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 이 정석적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지분수를 구할 때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로 나눈 건데 이 금액이 주어지면 뭐가 핵심이다? 종합 수익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수익 구할 때는 난이도 쉽게 할 때는 이 가격 상승률, 자본이익이 안 주어지는데 작년처럼 자본이익이 주어지는 형식이 나오면은 두 개를 합한 것이 종합수익이고 요거를 이제 저당수익 뺀 나머지를 내 돈으로 나누는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절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은 현장에서는 이 원리를 이제 순서를 잘 아시면은 그냥 주어진 자료 가지고 바로바로 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금방 계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29회 때 그 276페이지 나오는 그 문제가 지렛대효과의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금액으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 중에는 난이도가 제일 어렵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이 최고치다 그러면은 하실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점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랬지만은 투자론 초반에 계산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거, 그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지렛대 효과를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중요한 장점이 있었죠. 소득 자본이득 그리고 절세 효과는 이제 투자론 후반부에서 관련되는 게 등장하고 관련되는 거 등장할 때 이 앞에 나왔던 투자의 장점에 해당되는 걸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런 거 하는구나. 라고 그 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이제 작년에 출제했든 안 됐든 기본 투자론의 기본 이론이다 보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투자론에 대한 기본 장점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아까 목차 말씀드렸죠.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가 277페이지로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특히 중요한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